법과 옵션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너라는 플러그인을 만든 사람은 이 값을 사용하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 파일 안에 기술을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 코너라는 옵션들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 코너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jQuery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몇 가지 실습을 통해서 jQuery 플러그인에 대해 더욱 심화적이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를 이용한 플러그인은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UI부터 시작해서 뭐 독특한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방법을 실현하는 것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실습에서 진행할 플러그인은 테이블 솔트라는 플러그입니다.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표에 솔트 기능, 즉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이블 솔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름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할 때 이런 테이블 솔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미리 테이블 솔트에 필요한 jQuery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저장해 둔 상태이고요. 그 테이블 솔트를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준비 작업들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해주었던 것처럼 HTML 문서 헤드 태그 내부에 이런 다운받아 놓은 플러그인을 포함시켜 두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jQuery 라이브러리 다음으로 이 테이블 솔트를 설정해 준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테이블 솔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닌데요. 몇 가지 추가로 지정해 주어야 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솔트 플러그인은요, 테이블이 존재를 해야지만 그 정렬 기능을 문제없이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TML 태그로서 이 바디 내부에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테이블 내부에 테이블 헤더와 테이블 바디 태그를 꼭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디 내부에 HTML 태그로 붙여 넣어준 부분인데요.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그 테이블 안으로 테이블 헤드 부분과 그 아래 테이블 바디 부분 이렇게 꼭 지정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 테이블 헤드 부분은 테이블표의 가장 윗줄 제목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에 지정된 테이블 바디에 속한 내용으로는 이 각각의 그 제목에 해당되는 본문 내용들 이렇게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이디로는 임의로 제가 RGO라고 지정을 해두었고요. 클래스명은 그냥 테이블 솔트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 스크립트를 지정해주고 그 아래 바디 내부에 테이블과 테이블 헤드, 테이블 바디 각각 만들어준 것까지 해서 테이블 소터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모두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만들어둔 테이블 어떤 형식으로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아무 꾸며진 디자인 없이 밋밋한 테이블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어떤 배경 색상도 변경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 CSS 속성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상단으로 올라와서 이 타이틀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을 링크로 해서 불러오고 있죠. 저는 외부 파일로서 이렇게 적용될 CSS 속성들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CSS 속성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각 파일 열어보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 시트로 인한 디자인 완성까지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디자인을 준 모습 새로 고침 확인해서 보시면 이런 형태의 이런 배경 색상과 컬러로 만들어진 테이블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된 기본 테이블에 이제부터 솔터 기능이 추가된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테이블 솔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플러그인 설정이 되어 있고 그 필수 항목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jQuery 코드를 붙여주기만 하면은 테이블 솔터 기능이 장착된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단 스크립트 내부에 하나하나 jQuery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붙여 넣어준 부분은 바로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 RGO라는 테이블에 대해서요. 테이블 솔터 기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솔터는 아까 보셨듯이 이 플러그인의 이름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전에 실습했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그 코너 플러그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너라는 플러그인 이름과 똑같이 지정을 해준 부분이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솔터라고 명령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 것만으로도 우선 기본적인 테이블 솔터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세로 고침하셨을 때 뭔가 이 헤더 부분이 확 바뀐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 각각 배경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 이 현재 초기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넘버 부분에 버튼을 한번 클릭해보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던 테이블 정렬이 내림차순으로 변경이 되었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1, 2, 3, 4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던 이 넘버에 대해서 정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시 세로 고침을 누르신 다음에 결제 금액을 한번 다시 눌러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던 금액이 오름차순으로 말끔히 정렬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아이콘 버튼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가 있으니까 내림차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표시가 되니까 오름차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 과목에서도 한번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한 번 눌렀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고요. 오름차순이라 함은 가나다 순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이번엔 내림차순 그 반대로 정렬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솔터 플러그인으로 간단하게 테이블 정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이 테이블 솔터 플러그인에서도 아까 보셨던 그 코너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해 준 기본 테이블 솔터 기능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제가 방금 주석 처리와 함께 만들어 둔 사항이고요. 그 아래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옵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내용을 붙여 넣어 줬는데요. 정렬 해제라고 제가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미리.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위에 기본 테이블 정렬과 똑같이 코드를 붙여 넣어준 상황인데 그 안에 중괄호로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되었죠. 헤더 땡땡하고 다시 중괄호를 한번 쳐주고요. 그 내부에 솔터 폴스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앞에 이렇게 기호 번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특정 열에 대해서 정렬을 해제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옵션이고요.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한번 세로 고침해서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세로 고침을 한 순간 여기에 있던 정렬 기능이 사라졌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 1번, 2번, 4번 부분에 솔터 기능을 해제해 주었기 때문이죠. 1번, 2번, 4번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는 1번, 2번, 4번 이 순서가 아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1로 숫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시작한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이 정렬이 해제가 되고 있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특정 부분만 콕 집어서 정렬을 해 줄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 옵션은 바로 강제 정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RGO라는 선택자를 선택해 두고요. 테이블 솔트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옵션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값으로는 솔트 포스라는 옵션 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정렬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 괄호 내부에 3과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첫 번째 3이라는 숫자는 3에 해당하는 열에 대해 강제로 정렬을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이 부분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해 두었고요. 이 부분 세로 고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분명히 넘버 부분에서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넘버 부분이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서 3에 해당하는 열에 대해서 강제로 정렬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0, 1, 2, 3, 이 결제 금액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던 간에 이 3에 해당되는 결제 금액 열에 대해서만 강제로 정렬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오름차순으로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뒤에 숫자 0에서 지정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을 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오름차순으로 쭉쭉 정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0이 아닌 다른 숫자
뭐 1이나 2나 3이나 그런 값이 있는 숫자를 적어 주셨을 때에는 새로 고침하시고 한번 눌렀을 때 내림차 순으로 변경이 된 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버튼을 눌러도 어떤 열에 대해서만 강제로 정렬이 되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salt false라는 강제 정렬 옵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테이블을 꾸며보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정렬 기능까지 추가해주는 그런 작업을 jQuery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행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손으로 코드를 붙여넣어 준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짜여진 플러그인을 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실용성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의 마지막 실습으로 샘플 3번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jQuery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들 기능은 PCI 메뉴라는 겁니다. PCI라는 거는 맥을 써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 아이콘이 확대되면서 표시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이콘, 그런 형태의 UI입니다. 그런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디 내부에는 이러한 HTML의 문서 선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습한 테이블 솔터 플러그인에서는 테이블과 테이블 헤드, 테이블 바디 각각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PCI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div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내부 div, 그리고 각각의 메뉴 아이콘으로서 표시될 내용은 A 태그로서 명령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각각의 이미지에 삽입된 src 속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알지오 홈페이지 내부에서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확대가 되었을 때 표시될 그 텍스트는요. 바로 이 안에 스펜 태그로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정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스타일 시트 내부의 CSS 속성을 적용해 줄 차례인데요. 적용해 줄 스타일 속성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저는 따로 링크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바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모두 적용을 해 주었고요. 자, 여기까지 적용된 사항 어떻게 표시가 되었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조그만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시 돌아오셔서 스크립트 내부에 PCI를 만들어 주기 위한 코드를 하나 둘씩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어 주었는데요. 기존에 주었던 플러그인과 좀 다르게 이 PCI는 내부에 이만큼의 옵션을 미리 제가 넣어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을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미지가 쭉 나열되면 출력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확대가 되면서 텍스트가 생기는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신기하죠? 이 부분은 어떠한 옵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첫 번째 아이템이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요. 각각의 아이콘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를 설정하고 있는 하나의 태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A라고 지정을 해둔 상태고요. 그 아래 컨테이너 이 부분은요. 이 모든 아이콘을 포함하고 있는 태그를 말합니다. 상단에 올려보시면 이 아이콘 모드를 포함하고 있는 태그로는 이 컨테이너 태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아이콘이 확대될 때 표시하는 텍스트 태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팬이라고 되어 있듯이 위에서 스팬이라는 태그로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아이템 위드 값과 맥스 위드 값은 각각 80과 12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았을 때의 아이콘 넓이 값이 바로 80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최대한으로 커지는 이 아이콘의 최대 넓이 값이 바로 120인 것이고요. 그것을 각각 이 부분에서 맥스 위드와 아이템 위드 값을 설정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록시미리 이 부분은 마우스 반응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값이 크면 클수록 마우스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미지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PCI가 표시될 위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이 모두 모여서 현재 이러한 형태의 PCI UI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 맥스 위드 값을 250 정도로 수정을 해보면은요. 세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마우스를 댔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모양으로 이미지가 확대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의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시고요. 저는 다시 원래대로 120 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화면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로 이미지가 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위쪽으로 이미지가 커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약간 복잡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이 출력되는 스팬 텍스트 값이 위쪽으로 출력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팬의 위치를 먼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하나 붙여 넣어줬는데요. 변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상단의 A 태그 내부에서 이미지 태그 뒤쪽으로 가 있던 이 스팬 값을요. 이미지 태그 앞으로 이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전부요. 그리고 하나 더 수정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상단으로 가셔서 이 아이템 부분에 보시면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주고 탑 값이 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텀 0픽셀로 한번 만든 다음에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요. 새로 고침하시고 무언가 바뀐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까는 이 위쪽으로 고정이 되어서 아래쪽으로 이미지가 확대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반대로 이 아래쪽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미지가 위로 출력되면서 이 확대될 때 출력되는 텍스트 값이 같이 위쪽으로 출력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스팬 값 이동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이 바텀 값과 탑 값을 자유자재로 이동하시면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jQuery 플러그인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나에게 필요한 플러그인을 찾아서 쉽게 어떤 기능이나 UI들을 만들어주는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jQuery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웹 제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플러그인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실습 모델,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작해 보면서 실무적인 jQuery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페이지가 바뀌셨죠? 자,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실무 실습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총 9개의 네모 박스들이 가로 셋, 세로 셋, 3개의 형태로 현재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박스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이런 식으로 겉으로 이렇게 검정색 필터가 생기면서 텍스트가 함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필터와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보고 제작을 해 볼 건데요. 이 부분 스스로 제작을 해 보실 수가 있도록 저는 페이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HTML 엘리먼트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엘리먼트들의 디자인을 적용해주는 CSS,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적인 움직임까지 만들어주는 jQuery 코드까지 차근차근 그 결과값을 보여드리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이번 실습을 위해 jQuery 15라는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역시 바디 내부에 HTML 요소들을 구성해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붙여주었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뭐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완성본에서 보셨듯이 총 9개의 네모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네모 박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명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명이 붙은 div가 이렇게 한 통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총 9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총 9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내부에 랭커 요소를 하나 생성을 해서 또 그 내부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출력되는 이미지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div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어요. 클래스명은 제가 텍스트로 임의로 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내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갖다 보여줬던 그런 P 요소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바로 이 텍스트라는 부분은요. 마우스를 이미지 오버했을 때 출력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이름의 div 자체는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숨겨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CSS 적용을 하실 때 차차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까지 이렇게 쭉 HTML 요소들을 구성을 해준 내용을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러한 내용이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지정을 해 주었던 div의 한 통이 되는 거겠죠. 그 내부에 이미지가 출력이 되고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HTML 내용을 모두 꾸며 보았고요.
이 부분에다가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자, 가장 먼저 저는 이 스타일 내부에다가 바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값을 사용해서 모든 바디 내부 요소에 대한 텍스트들을 변경시켜주고 있죠. 자, 이런 글씨체였는데 세로 고침을 하면 우리가 아까 지정해 주었던 이런 도둠체로 텍스트들이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전체 통인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높이와 넓이 값을 설정해 주고 있죠. 이 넓이와 높이 값이 사용될 이 숫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죠. 사용된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 값 자체를 아이템의 전체 크기로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아이템들이 넓이와 높이 값이 변경된 사항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경계선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더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보더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진 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의 넓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이를 줬더니 뒷부분에 텍스트들이 출력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출력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플로우 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주도록 설정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멈춰진 텍스트들에 대해서 모두 값을 숨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진 요소들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 렐러티브 값과 플로트 레프트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소들이 왼쪽 정렬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형태의 모양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일렬로 쭉 출력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브라우저 창이 좁기 때문에 이 다음에 와야 할 요소가 이 아래 칸으로 출력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정의는 모두 끝이 났고요. 자, 다음으로 한 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이템에 텍스트가 있다면 바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텍스트로 정의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넓이와 높이값 역시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생성되는 필터 색상 검정색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색상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컬러 값은 흰색, 그리고 절대값 정의를 정의해서 왼쪽으로 딱 붙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반투명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파시티 값을 0.75 정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논값을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인 출력이 아니라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숨겨 주셔야 합니다. 자, 세로 고침에도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볼까요? 자, 우선은 디스플레이 논값을 잠깐만 주석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역시 출력이 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템이라는 내부에 이미지에 가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주석 처리를 해주고 한번 출력 결과물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백그라운드 값, 그리고 컬러 값, 그리고 넓이와 높이, 오퍼시티 값까지 모두 제대로 적용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의 텍스트에 A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폰트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그리고 폰트 굵기, 폰트 컬러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죠. 자, 그리고 너무 상단 왼쪽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패딩 값을 통해서 약간의 여백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딩을 5 정도만 주시고 세로 고침해 보셨을 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약간 떨어진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요소에 대해서 블럭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 A 요소에 대한 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내부에 A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다면 이번엔 이 나머지 요소인 P 요소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폰트 사이즈와 패딩, 그리고 마진,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고 세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적용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 텍스트 내부의 내용들의 디자인 적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주석 처리해둔 부분 다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자, 주석 처리를 해제했더니 이렇게 다시 이미지로 돌아오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템 내부 이미지에 대해서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크기가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내용들을 주셨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클리어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해주고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div 사이에 클리어라는 클래스명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이 부분에도 클리어가 존재하고요. 이 클리어라는 클래스명의 역할은요, 바로 여기서 지정해 주신 것처럼 클리어 보스, 즉 플로트를 해제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제가 이 이미지 3개마다 하나씩 바로 이 부분에 클리어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를 넣어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플로트 정렬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완성본처럼 가로 3개, 세로 3개의 배열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자,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바로 다 클리어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타일 내용까지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내용도 적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한다든가 어떠한 행위를 해 주어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실 건데요. 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동적인 변화를 구현해 주기 위해 jQuery 코드를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 내부로 들어와서요. 가장 먼저 변수 2가지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ove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와 zoom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2가지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move라는 값에는 -15를 숫자열을, 그리고 zoom이라는 변수에는 1.2라는 소수점 값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주셨다면 마우스 오버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이벤트를 구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는 이벤트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마우스 오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마우스 포인터가 요소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 요소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총 2개의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마우스가 오버되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마우스가 떼어졌을 때를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오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보셨으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마우스 포인터가 요소에 오버되었을 때 실행될 함수부터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수 2개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변수는 width와 height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idth와 height 변수에 각각 저장될 값은 본래의 아이템의 넓이와 높이 값에다가 우리가 위에다 지정해 주었던 zoom이라는 변수를 곱해준 값이 바로 여기서 지정된 이 width와 height 값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 width와 height는요, 기존 원본 이미지의 1.2배가 되는 넓이와 높이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변수를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된 변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 오버되고 있는 아이템 요소에 이미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요소에다가 이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애니메이트의 인자로는 애니메이트 함수로 적용된 CSS 속성과 그리고 그 애니메이트 함수가 적용될 속도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아이템 요소의 넓이 속성을 우리가 위쪽에서 지정해준 이 1.2배의 넓이로 가져오고요. 높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속성을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주었던 1.2배가 정의된 높이 값을 불러오고 있죠. 그리고 탑 값과 레프트 값에다가 각각 move 변수, 즉 -15만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될 애니메이션 속도는 0.2초가 되도록 설정을 해 주고 있고요. 자,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확실히 알아보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지정해준 탑 값과 레프트 값으로 인해 이미지 자체도 약간 위치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상황만 설정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아웃되었을 때는 이 화면 그대로 멈춰 있죠. 자, 나중에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으로는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찾아와서 그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검정색 필터로 만들어준 그 텍스트 부분이죠. 그렇게 디스플레이 논값을 설정을 해주어서 숨겨주고 있었는데 그 텍스트 부분을 찾아서 페이드인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죠. 페이드인 함수는 서서히 밝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가진 함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미지의 크기나 위치 값을 변경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숨겨두었던 텍스트를 페이드 인으로 해서 다시 불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마우스 오버 하셨을 때 이렇게 아까처럼 이미지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겉에 이런 검정색 필터가 생겼죠.
우리가 바로 텍스트로 지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자, 다른데 이미지 마우스 오버를 하셔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실행될 함수들은 모두 구현이 끝난 상태고요. 자, 이제부터는 마우스를 뗐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부분에다가 한 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버된 아이템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해서 위드 속성을 그 아이템의 본래 위드 값으로, 그리고 하이트 속성을 그 아이템의 원래 하이트 값으로 불러오고 있고요. 탑 값과 레프트 값 역시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속도 값으로는 100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숫자 값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던 별 무리 없이 출력이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성을 해 주었던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삭제를 시켜줘야겠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페이드 아웃 함수를 이용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완성된 작품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마우스를 아웃 했을 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죠. 다른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형식으로 실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적인 페이지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입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가 이번 두 번째 실습에서 진행해 보실 내용인데요. 네, 간단하게 꾸며져 있죠. 상단으로 이렇게 로고바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로고바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는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긴 메뉴바가 하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러한 오버 효과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아코디언 패널처럼 구현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다른 메뉴를 클릭을 해주셨을 때는 이렇게 내용이 슬라이드를 통해 변경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메뉴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될 파일은 jQuery 15-2번 파일이고요. 파일을 열으셔서 가장 먼저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길게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이 all이라는 div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서 로고로 사용되었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로고라는 아이디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는 보시다시피 랭커 요소와 이미지 요소, 그리고 스트롱 요소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이 하단 아코디언 탭을 구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는 제가 탭이라고 div를 설정을 해 두었고요. 이 상단 파란 부분, 메뉴바로서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UL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는 이 li가 꾸며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이렇게 출력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패널이라고 모두 설정을 해두고 있고요. 이 모든 패널을 올 패널이라는 클래스명에 랩핑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 패널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탭 패널을 구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상단 내비바로 사용될 A 요소의 링크 값과 패널로 사용될 div의 id 값이 일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서 id로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 앞에 샵이 붙는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HTML 요소를 구성을 해 보았고요.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직 아무런 상태도 꾸며지지 않은 요소 본연의 상태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열된 요소들에 대해서 약간의 디자인 조명을 시켜줘야겠죠? 이 스타일 내부에다가 가장 먼저 바디에 대한 내용을 붙여 넣어 볼게요. 대부분이 폰트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바디 페이지 내부에 약간의 여백이 있을 수 있도록 패딩 값을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깔끔한 글씨체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패딩 값으로 인해 아마 이 부분이 약간 여백이 생긴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전체적인 요소를 감싸고 있는 이 all이라는 div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넓이 값을 정의를 해 주시고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470 픽셀에 맞춰서 넓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되는 모든 요소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진0 오토 값을 주시면 자동 정렬이 되는 거 CSS 학습을 하고 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아실 거고요.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통 내용이 가운데 정렬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상단 로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패딩 값을 주고 있죠. 좌우 패딩에 대해서 10픽셀만큼 내부 여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10만큼 들어온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 로고 부분의 엘리먼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전체는 A 요소의 내부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와 그리고 여기 좀 굵게 보이는 RGO 글씨 있죠. 그 스트롱 요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요소 내부의 전체 A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고 A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컬러 값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 이렇게 주고 있죠. 자, 세로 고침 해보시면 컬러 값이 변경이 되었고 밑줄이 삭제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내부 여백을 적용을 해 줘 볼게요. 상단으로는 10픽셀, 좌우로는 0, 하단으로는 5픽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 넣어 줬는데요. 넓이값과 높이값, 그리고 포지션값, Z인덱스까지 한꺼번에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A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다면 A 내부에 있는 이미지 요소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레프트 값을 사용해서 왼쪽 정렬을 해 주고요. 외부 마진에 대해서 이런 값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 이미지 요소가 위치 값이 변했죠. 자,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정의를 해 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트롱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요소의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글씨가 커지고 그리고 그 글씨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 오른쪽으로 주소가 나타날 영역이 모자르게 되니까 이 주소 영역이 스트롱 요소 아래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고에 대해서는 모든 디자인 적용은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단에 생성된 탭 모양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분을 할 수 있게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탭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패딩 값으로 상하로는 20픽셀만큼 좌우로는 10픽셀만큼 내부 여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여백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탭에 대한 UL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가장 먼저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표시들을 사라지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을 동값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졌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해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해 주었더니 UL에 포함된 부분이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진은 0만큼 주었더니 상단으로 붙게 되고요. 마진을 줬으니까 이번엔 패딩으로 내부 여백을 5픽셀만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여백이 늘어나면서 전체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패딩으로 인해서 영역이 넓어졌지만 저는 이렇게 하이트 값을 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컨택트의 높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픽셀만큼 주었더니 확 작아졌죠. 자, 현재 보시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넓이는요, 총 40픽셀이 되는데요. 왜냐고 물으시면 안 되고요. CSS 내용을 알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상하로 5만큼의 픽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꾸며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더 둥글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상단 양쪽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메뉴바가 될 상단 부분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백그라운드에다가 이 각각의 메뉴 요소들을 예쁘게 배치를 해주고 정렬을 해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탭 내부의 li 요소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값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가로 형태의 메뉴 바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늘어져 있던 메뉴들이 한 줄로 세워져 있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탭 내부에 li 요소는 각각 내부에 a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주고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꾸며주고 있습니다. 밑줄은 삭제시켜주고 컬러 값을 변경시켜주고 있죠.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부에다가 이렇게 살짝의 보더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보더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UL에서 지정해준 백그라운드 컬러가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을 각각 지정을 해 주었고요. 세로 고침을 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으로 인해서 정렬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의된 A 요소에다가 우리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가 오버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값을 변경을 해 주었고요. 보도를 사용하고 있고 만들어준 보도에다가 이렇게 둥글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현재 보셨을 때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출력되면서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왜 보이지도 않는 오더를 해 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오버했을 때 보도가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부분에 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마우스 오버할 때마다 새로운 보도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뭔가 이 A 요소들이 일관되지 않고 움찔움찔하고 있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도를 만들어준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 넣어 주고 있어요. A 요소들 중에 Selecte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컬러와 백그라운드 이런 색상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아무런 요소에다가도 이 Selected라는 클래스를 적용을 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jQuery를 통해서 구현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Selected라는 속성에다가 CSS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이 상단에서 보이는 내빗바 메뉴를 모두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이 하단 패널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패널을 감싸고 있는 이 몰 패널에 대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한 번에 5가지의 속성을 붙여 넣어 주었어요. 모두 보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주었는데요. 가장 먼저 상하 좌우 모든 보도에다가 이렇게 실선의 선을 적용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모서리에 대한 보도는 삭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모서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단에 대해서는 보도의 굵기를 좀 더 굵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단 모서리에 대해서 약간의 둥글기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도에 대한 정의를 끝내셨다면 이렇게 출력이 되실 겁니다. 상단 보도는 없는 채로 하단 보도는 굵은 채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넓이와 높이에 맞지 않게 넘치는 요소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버플로우 값을 히든으로 해 주어서 넘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탭 내부의 각각의 패널들에 대해서는 패딩 값을 적용을 해주고 있죠. 자, 현재는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패딩 값을 준 거고요. 자, 세로 고침 하셨을 때 이렇게 내부 여백이 이만큼씩 모두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H2 요소에 대해서 상단 마진을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2 요소는 각각의 패널에 이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을 삭제해 주었더니 이렇게 상단으로 약간 붙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디자인 적용이 끝이 났고요. 이렇게 구현된 형태를 가지고 동적인 움직임을 구현을 해 주실 수 있는 jQuery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상단 부분 로고부터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줬습니다. 자, 지난 실습과 똑같이 이번에 역시 오버 이벤트가 사용이 되었군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다가 정의를 해줄 거고요. 마우스가 요소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이 부분에다가 행동될 함수를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러한 함수를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버를 해줬을 때에는 이 애니메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여백을 5로 만들어주고 있죠.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고 내부의 이미지에다가는 지금 좌우로 마진이 10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진을 5로 주게 된다면 이미지가 왼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로 고침하신 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에 함수를 정의를 해 주었으니까 마우스를 뗐을 때의 함수도 역시 정의를 해 주어야겠죠. 마우스를 뗐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정의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방금 전 위에서 준 내용과 거의 같고요. 이 부분만 약간 달라졌죠. 마진 레프트 값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다시 1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었을 때는 아까처럼 왼쪽으로 살짝 이동이 될 거고요. 마우스를 뗐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할 점은 이 애니메이트 함수 바로 직전에 이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스탑이라는 메소드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멈춰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즉, 이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줌으로써 애니메이션 도중에 바로 스탑 모션을 취하고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후에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제가 마우스를 아주 잠깐 가져다 댔는데 이 잠깐 가져다 대는 순간 마우스를 떼면은 바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실행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고 있죠. 자, 현재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우스를 조금 빠르지 않게 움직였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다가 대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시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뗀 만큼 애니메이션이 중첩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스탑이라는 이 메소드가 사용이 되는 건데요.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사용됨으로써 마우스를 빠르게 가져다가 떼도 애니메이션이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로고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우스 가져다 대면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형태로 로고를 제작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아래 탭에 대한 정의를 조금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신 후에 각각의 객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몇 개의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함수의 식을 객체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이러한 변수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저장된 내용은 내비게이션 내부에 A 요소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수집되는 요소는 이 부분에 A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 이러한 변수에는 이러한 내용을 저장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정의된 각각의 이 A 값들을 불러와서요. 그 A 값들을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 내부의 연산을 배열 값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값을 배열로 반환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각각의 A 링크에 대한 해시 값을 리턴해 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리턴해 온 값을 get으로 받아서 그리고 또 쉼표라는 텍스트로 조인을 해서 출력된 결과물을 바로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시 값이란 샵 기호가 붙은 객체의 값이죠. 즉, 여기서 보신다면 이런 값이 바로 해시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값을 배열 형태로 콤마로 구분을 해서 쭉 나열해 주게 되는 값이 바로 이 부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값들이 이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올 패널이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내부에 저장된 값을 바로 이 값입니다. 위에서 만들어준 이 각각의 3개의 패널에 대해서 jQuery 선택자를 붙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값을 붙여 넣어줄 거예요. 올 패널에 대한,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필터 값을 사용해서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를 찾아내고요.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의 분모 요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소의 래핑 요소를 찾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모든 패널에 대해서 hide 함수를 붙여 넣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모든 패널들이 숨겨지게 되겠죠. 자, 새로 고침했더니 모든 패널이 없어진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내비게이션 내부에 이러한 클릭 핸들러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링크스, 즉 이 내비게이션에 A를 클릭을 하게 되면 콜백 함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 또 2개의 변수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클릭된 A 요소에 대해서 이러한 값으로 변수를 제작을 해주고 있죠. 자, 우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if문에서는요. 클릭된 A 요소가 selected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selected라는 클래스가 없다면, 즉 리턴 값이 false 값을 반환한다면 모든 A 링크에 대해서는 remove 클래스 함수를 사용해서 selected라는 클래스를 없애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바로 다음에 현재 선택된 A 요소에 대해서는 selected라는 클래스를 이 add 클래스를 사용해서 삽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 효과뿐만 아니라 요소가 선택되었을 때 효과까지 지정을 해 준 게 되겠고요. 현재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CSS로 적용해 주었던 마우스 오버 효과까지만 구현이 되었는데요. 새로 고침하신 후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selected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패널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올, 즉 이 부분에서 정의된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니메이트 효과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이를 0으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슬라이드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애니메이션의 속도값은 0.5초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모두 끝나면 이러한 내용들이 콜백 함수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높이가 0이 되는 애니메이션 함수가 모두 끝나면 콜백 함수로서 다시 애니메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높이를 0이 아닌 하이트 값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하이트는 이 상단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패널에 대해서 숨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터 요소를 사용해서 현재 클릭할 링크의 핵심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즉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이 필터를 사용해서. 자, 그리고 나서 불러온 핵심 값에 맞는 콘텐츠 패널을 쇼 옵션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리게 된 패널의 높이 값을 기존 높이값 더하기 40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왜 40이냐. 상단 우리가 CSS 스타일 적용해준 부분에서 보시면 텍 패널에 대해서 이렇게 상하 좌우 값에 대해서 20픽셀씩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상단과 하단 패딩을 합친 값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이 40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뿐만 아니라 여백까지 지정을 모두 해주었고요. 세로 고침을 통해서 한번 완성된 페이지 보시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현이 되었고요. 해당 A 요소를 클릭하면 그 A 요소와 맞는 탭 패널이 열리게 되죠. 자, 다른 패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요소가 슬라이드 형태로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닫혔다가 열리는 형태로 내용을 출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주었던 이 40이라는 숫자 값을 없애고 보시게 되면은요. 패딩과 마진 없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0이란 값을 더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걸 구현해주는 데 있어서 jQuery로 꾸며주시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꾸미는 사용자에 따라서 코드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더 구현하기 편한 방법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전 시간에 실습했던 jQuery 15번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jQuery 15번 파일에 대한 실습은 현재 이 부분이었죠. 이러한 각각의 네모 요소들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런 특이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파일을 다시 열어왔을까요? 현재는 코드를 보시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고 다르게 꾸며줘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꾸며줄 건가 미리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네모난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통통 튀기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들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자바스크립트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주는 일은 너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jQuery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바스크립트로 길게 구현해야 될 코드를 더욱 짧고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줄 애니메이션의 구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구현해 주지 말고 미리 정의된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는 원하는 효과를 넣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jQuery 15번 파일을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새로운 문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렇게 jQuery 16번 파일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새 이름으로 만들어둔 상태이고요. 다만 변한 게 있다면 하단 스크립트를 모두 지워준 점, 그리고 상단 이 바디 내부의 이미지들을 9개에서 4개로 줄여 주었다는 점,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페이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9개의 이미지에서 4개의 이미지로 변화가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CSS 스타일 내부에 약간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내부 텍스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논값을 없애주고요. Z 인덱스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이템 내부 이미지에 대해서는 Z 인덱스 값을 100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실습에서 보셨듯이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4개의 바로 분리되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생성될 바가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로써 HTML 내용과 CSS 내용은 지났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특별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주기 위한 jQuery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일만 남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탑과 바텀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템의 높이 값에 대한
음수값과 양수값을 이렇게 탑과 바롬이라고 지정해주고 있죠. 이렇게 양수인 높이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높이값이 음수로 변한다는 거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셨다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지문을 구현을 해줄 거예요. 이 지문은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의 포문과 비교할 수 있는 반복문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아이템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를 4번씩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지문이 돌 때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이 지문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 값과 위드 값 그리고 하이드 값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이 지문이 들어갈 때는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 값과 위드 값 그리고 하이드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각각의 정보를 저장을 해줄 건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해당 아이템 내부 이미지 요소에 대해서 src 속성을 저장을 하고 있죠. 즉 상단으로 올려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미지의 src 속성 바로 이 부분을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드에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느냐 이 아이템에 대한 넓이 값을 불러와서 그 넓이 값에 4를 나눈 값에 이 위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값은 보시다시피 아이템의 그 높이 그 자체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내부의 이미지 그리고 아이템의 디테일한 그 정보들을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세팅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템 내부의 이미지와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을 하신 후에는 이렇게 아이템 내부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완전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졌죠? 이미지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길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append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셀렉터로 지정된 요소 내부에 이 괄호로 지정된 요소들이 마지막 자식 요소로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이템 내부에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로서 이 바1과 바2, 바3, 바4 이렇게 4개의 div 요소가 추가되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삭제해주고 div를 각각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아이템에 대한 직속 자식 요소를 현재 보시면 이 A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텍스트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정해 주었던 div 4개들 있죠. 총 5개의 직속 자식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하셔봤자 우리는 바라는 div 틀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출력사항도 확인해 보실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바라고 지정되어 있는 div에 내용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었어요. 자, 여기서는 CSS의 속성 셀렉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이템 요소의 자식들 중에서 이 바라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셀렉터로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아까 만들어 주었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셀렉터로 불러오고 있는 거죠. 이 바는 모두 div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div라고 적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div라고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마 지금 실습에서는 div로 적어주시면 제대로 된 출력 결과물을 보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의 children, 즉 자식 요소로 div가 아까 그 4개의 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가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제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CSS 속성 셀렉터로 불러오고 있고요. 이 각각의 바에 대해서 저는 CSS 메소드를 통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불러올 URL 경로는 우리가 이 위쪽에서 지정해 주었던 바로 이 부분 속성 있죠. 각 아이템 내부에 있던 해당 이미지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자열과 수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넓이 150 그리고 높이 110이라고 지정을 따로 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와 높이는 제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 준 것이지 실제 이미지의 높이와 넓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높이와 넓이 값에 대한 정의를 안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오는 해당 이미지의 실제 사이즈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CSS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우리가 아까 지정해 주었던 만큼 넓이와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바라는 내용에 들어갈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새로 고침을 해봐도 출력물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바에 대한 넓이와 높이 값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바 하나하나에 대해서 넓이와 높이 값, 그리고 위치 값과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설정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바 1번에 대해서 CSS 메소드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SS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된 이러한 속성 값은 우리가 상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바 1번의 넓이를 실제 넓이의 4분의 1만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높이 값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이와 높이를 지정을 해 주셨다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4분의 1만큼의 넓이를 가진 바 1번의 형태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 1번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바 2번은 어디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될지 감이 오시죠? 자, 우선은 이렇게 바 2번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고요. 현재 높이 값과 넓이 값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위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 1번과 같은 동일한 자리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 값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더 붙여 넣어줬습니다. 자, 상하 간의 이동은 필요가 없으니까 탑 값은 0으로 줬고요. 레프트 값에 대해서는 기존 넓이의 4분의 1만큼, 즉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더 이동할 수 있도록 레프트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이렇게 기존 바 1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 2번에 대한 위치 값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바 1번과 바 2번이 똑같은 이미지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값을 더 붙여 놓았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해 주었어요.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 값의 밸류 값으로는 총 2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수직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의 위치 값을 변경시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0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조금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정해 준 위드 값에 대한